2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시죠. 조선시대 붕당 중에 서인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서인. 이 서인에 대해서 말해볼 텐데요. 서인은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으로 붕당이 나누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율곡이와 성원의 학파를 이어받았었던 그런 세력들로서 보수적인 색채를 좀 띠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환국이라는 걸 통해서 경신환국을 통해서 일당 전제화를 추구했었고 다른 세력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환국 이후부터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을 했었다.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었더라. 다른 세력들 남인 일체 껴주지 말자. 강경파 노론. 그래도 같이 좀 하는 게 어때요? 소론. 이게 더 주류를 이뤘었던 이 서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인과 반대되는 세력들은 동인. 그리고 동인 내에서도 임진왜란 때 의병에 참여했었다가 광해군 때 이르러서 정권을 장악했었던 북인 세력들. 그리고 이후에 남아있으면서 함께 서인과 함께 정치를 운영해 나갔었던 남인.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네요. 자, 기억.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인조반정을 한 인물이 바로 서인들이에요.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세력들은 북인이고요. 예송논쟁에서 남인과 대립하였었다. 남인과 대립했었던 서인 맞습니다. 율곡이와 성원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더라 맞습니다. 반대되는 동인 세력들은 이제 이황파로 넘어갔었죠. 조식과 이황과 조식 문인이 이제 동인 세력이었었고 여기서 서인 중심의 니은 디귿이네요. 리을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가 사림이었었죠. 아직 붕당이 시작되기 전 사림 일파를 축출한 세력들은 누굽니까? 바로 훈구파라는 세력들이었었죠. 답은 3번 되겠네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핵심 내용만 파악해 놓았다면은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뭐만 알면 됐었다? 리얼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사림과 훈구의 대립인데 사림과 훈구 공부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인조반정을 서인이 주도했었다만 알면 니은 디귿이 조금 애매하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본 내용이긴 합니다. 답 찾으시고요. 학습은 이 붕당의 흐름을 한꺼번에 쭉 해 놓으셔야 돼요. 붕당의 흐름을 어디까지? 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조전락 문제를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것부터 쭉 가서 예송논쟁과 환국을 거치면서 변질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전쟁. 조헌과 영규가 이끄는 의병들이 묻힌 700의 총이다. 당시 이들은 금산으로 진격한 왜군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지만 우리 시험에서의 중요도는 좀 떨어지죠. 이분들의 업적이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의 특성상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군과 격전을 벌였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임진왜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임진왜란이 있다면 다른 그 대비되는 보기에는 뭐 병자호랑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장용령이 조직되었다. 이거는 정조가 설치했었던 국왕 친위부대였었고 2군 6위가 편성되었었던 것은 요건 이제 고려시대 이야기죠.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이 조선시대 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쟁 중에 있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뭔 말이냐면 임난 이후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도 맞아요. 근데 사실은 임난 이후라는 표현은 임난이 다 끝난 후라는 말도 되지만 임난이 발발한 이후, 그러니까 임난 중, 전쟁 중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임진왜란 이후는 시작 이후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쟁 중이라고 하면 임난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었다. 설치되었었다. 궁극기무처는 군대가 아니었었죠. 이건 가보개혁을 주도했었던 기구 이름이었었고요.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의 도병마사가 원간섭기 때 이름을 바꿨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3번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임진왜란 이후에 중앙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임진왜란 7년 전쟁 중에 가운데 3년 휴전하고 4년 동안 싸웠는데 초창기 1년 정도가 바짝 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개가 승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 우리가 밀렸지? 제대로 대처 못했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전 경험이 없어요. 무기는 우리가 더 좋은 게 있는데 실전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었던 그 부대로 싸웠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대처를 못했다. 농병일치제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는 지들 집에서 그냥 농사 짓고요. 대개가 겨울철 한철 반짝 군사훈련하는 게 우리나라의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6.25 전쟁 때 총 어떻게 쐈는지 아세요? 이렇게 조준사격 못합니다. 숨어가지고 이렇게 쐈다는 거 아니에요. 겁나니까. 안 싸워봤으니까. 그래서 중앙군에서 훈련만 주구장창, 봄, 여름, 가을, 겨울 주구장창 훈련만 하는 직업군인을 만들자. 그것이 바로 훈련도감이에요. 왜요? 훈련이 부족해서. 피드백을 잘해야 돼, 우리는. 훈련이 부족하니까 훈련도감을 만들자. 됐나요? 지방군대는 우리나라 지금 몇 만입니까? 지금 5,800만 명입니까? 일본은 1억 2천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이상입니다. 물론 남북한 합치면은 8천만 되는데 그래도 1.5배 이상이에요. 당시 일본 인구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병력이 너무 많았어. 근데 우리는 일본을 되게 작은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부족했다. 피드백을 해야 돼. 병력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피드백 해보니까 군대 안 가는 놈들까지 다 군대 가도록 만들자. 그것이 바로 소고군이에요. 그럼 소고군은 군대 안 가던 사람들 누구? 양반, 누구? 노비.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 군대 보내는 게 소고군입니다. 피드백 하면 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가 아니라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초기에 계속 지니까 훈련만 하는 훈련도감 만들자. 병력이 부족하니까 군대 안 가던 놈들까지 보내자. 소고군. 됐습니까? 훈련도감이 답이었었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군사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정들이 쭉 있지만 안 나오는 거 보지 마시고 소고군하고 훈련도감을 비롯한 5군형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에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는 것에 체크해 두시고 요즘 향회 소식 들었는가? 양반도 아니었던 자들이 향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네. 이거 뭔 말이에요? 양반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조선. 그런데 양반도 아닌 놈들이 여기에 어쩌고저쩌고. 향회는 지방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향회를 모르더라도 양반도 아니었던 것들이 하니까 어때요? 신분질서가 좀 해이해졌다. 그것은 조선 후기를 이야기합니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신분질서가 굉장히 해이해지거든요. 원래 조선시대의 양반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가 안 돼요. 근데 조선 후기는 지역별로 다르지만 어디까지 철종 때 보면은 대구 지역에 70%가 양반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70%가 양반이에요. 신분 다 샀다는 거죠?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들었네. 수령에게 돈을 주고 향안에 오른 자들이 참 한심하구만. 조선 후기 신분 질서가 해이해졌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모습 아닌 거 갑자기 팔만대장경. 답찾기 너무 쉽죠? 팔만대장경 몽골 쳐들어왔을 때 부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 국난을 극복해보고자 했었던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이거는 고려시대였었죠. 나머지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나루토에서 탈춤 시사는 시낭송 동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중인들도 참여했었고 고추, 인삼, 담배 나오면 조선 후기입니다. 고추 있죠? 예전에 이런 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조선 후기에부터 먹기 시작했었던 음식은 빨갛게 버무린 김치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전에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김치는 다 백김치다. 백김치. 고춧가루가 조선 후기 때 왔으니까요. 이야기 저작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준다. 이러한 서민들이 이러한 문화활동, 예술활동 혹은 이 축제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시기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2, 3, 4, 5는 조선 후기 상황. 1번은 말도 안 되는 보기가 들어가 있네요.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조판서 송시열이 추위에 고생할까 염려되어 담비 가죽옷을 하사하니 이를 전하여 그를 지극히 아끼는 나의 뜻을 사양하지 마라. 효종 누굽니까? 효성지극한 왕, 효자왕이에요. 효자왕. 왜 효자왕일까요? 인조가 병자호란 때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됐었죠. 삼전도에서 항복을 합니다. 삼전도의 굴욕. 청에게 굴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인조의 두 자식이었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랐었던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귀국을 해서 소현세자가 청나라 문물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새롭게 발전해 나가야 되옵니다. 아바마마 청을 배워야 하옵니다. 정신 못 차린 인조. 눈앞에 있었던 벼루를 잡아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소현세자 머리에다가 확 던져버려요. 그리고 벼루의 머리를 맞고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반발에 부딪혀서 소현세자가 돌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복림대군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바마마 저는 청을 치겠사옵니다. 청을 치자! 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었다. 왕은 당연히 누가 됐을까요? 이 복림대군이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당했었던 굴욕의 원수를 갚아주려고 했었던 효성지극한 왕이 다 있냐? 효종이라고 불렀어요. 효종. 그러면 이 효종은 뭘 해야 됩니까? 청을 치는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북벌 정책입니다. 북벌. 근데 실제로 북벌은 했느냐? 못했어요. 청나라가 센데 어떻게 칩니까? 오히려 북벌을 하기 위해서 조총부대를 육성했거든요. 총 쏘는 부대를 육성했었는데 그 부대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청나라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러 갈 때 야 조선 지원군 좀 보내라. 그래서 청나라를 치려고 만들었던 이 조총부대를 청나라 전쟁을 도와주러 보냈었던 나선정벌을 하러 가기도 했었더라. 북벌정책입니다. 북벌정책. 답은 4번이네요. 효종의 북벌정책. 25번 문제 봅시다. 이 작품은 김중근이 객주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담뱃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담배 나오면 뭐다? 조선 후기다. 조선 후기다. 그리고 객주는 뭐냐면은 이게 음식점 술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인들이 다 모여드는 그 항구, 그 포구 중심으로 해서 이런 객주나 여각 같은 숙박업소들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더라. 담배, 객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상황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을 설치했었다. 이런 창고는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 때 설치했었던 것들이고요. 서양 면직물이 수입되어 유통되었었다. 2번이 답인데요. 서양 면직물, 조선 후기 상황이기 때문에 서양 면직물들이 수입되어 유통되었었다. 2번이 답인데 모르면 애매하면 딴 거 한번 볼까요? 이거 근대사인가 조선 이후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병란도를 드나들던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유럽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느 나라 물건입니까? Made in 코리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서방세계에 알려졌었던 병란도. 동시전이 웬 말입니까? 동시전은 동쪽 시장, 동시에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 여기는 신라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갖다 놨네요. 지증왕 때 동시와 동시전 설치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이거 아까 했었죠? 이거 누굽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내 말 들을 사람들은 현직에 일하는 사람에게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어라. 그래서 내 말 듣기 싫으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해라. 이런 거였었죠. 세조 때 시행했었던 직전법.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 나머지 빼면 2번이네요. 2번.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있었던 경제적인 변화를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민간 상인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포구, 객주, 여각 활동들이 활발해졌었던 것들, 그리고 인삼, 고추, 담배가 나왔었던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2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 푸시면은 이 틀려요.
왜냐면 역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징수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포괄적으로 세금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록 여러 도에 널리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할 힘을 얻었으니 호남과 호서지방에서 시행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는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탐욕스럽고 교활한 아전은 품목을 간소히 한다? 몰입에 따른 방납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망한다? 방납이 뭐였습니까? 방납이 뭐였어요? 방납은 특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했었던 공납이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벼농사밖에 안 짓습니다. 이 특산물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사람들에게 대신 부탁을 해요. 상인들한테. 야, 이거 나한테 나 사과 농사 안 짓는데 사과 2박스 내라 그러는데 사과 좀 사다 주겠나 하면서 대신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방납입니다. 방납. 근데 이놈들이 방납을 엄청나게 악용을 하더라. 원래 딱 두 상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과 2박스면은 쌀 2가마였지 여기 2가마 있네 하는데 그 상인이 대신 사가지고 왔어. 상인이 뭐라 그러냐? 어헤 무슨 소린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사과 값이 금값이 되었네. 2상자에 20가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뻥튀기들을 많이 시키더라. 그 다음에 이 관리들도 지들하고 짜고 저기 가서 그 상점 물건이 좋으니 그 상점 물건 아니면 세금으로 안 받는다 뭐 이런 짓을 해요. 근데 그 상인은 누구냐? 알고 보니 우리 형이 운영하는 상인, 상회. 이런 식의 부패가 많이 일어났더라. 그것이 바로 방납의 폐단이에요. 이것도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뭐 문제냐? 아이씨,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세금을 내라 그래요? 특산물. 응? 그 집집마다 내라 그러는 거야. 집집마다 똑같이 재산하고 관계없이 사람 수대로, 집 수대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특산물 말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 대동이라는 것이 모두가 어우러지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든 구할 수 있는 걸로 세금을 내는 대동법을 실시하게 하였었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왜 환호하느냐? 토지를 기준으로 해라. 토지 기준, 이거 뭐예요? 땅 있는 사람만 내는 세금으로 바꿨어요. 땅 없는 사람은 세금 없어졌다. 땅 있는 사람은 아니대요. 100년 동안 반발을 합니다. 100년 동안. 이 대동법이요. 1608년에 시작해가지고 1708년까지 딱 100년이 걸려요. 왜? 땅 있는 사람들이 싫어해서. 토지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내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왕실에서 사용했었던 특산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개개인이 방납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공적인 상인을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동법 시행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공적인 상인,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었었더라. 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고 좋은 물건 품질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공업의 기술도 엄청 높아지게 됐었고 상업도 활발하게 됐었다. 상공업이 활발해졌었다. 됐나요? 답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거 공부할 때 세 개를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토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영정법이라고 하는 거, 토지를 최소치로 거두는 거, 그리고 노동력 징수했었던 거, 이 군대 보내는 거, 균역법은 1년에 2필내다가 1필로 줄여줬었다. 영조의 정책, 이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동법 관련해서 방금 살펴봤었던 내용들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1번에 1년에 2필씩 걷던 군포를 1필로 줄여줬다. 이 군포를 줄여줬던 거기 때문에 이건 균역법입니다. 균등하게 군역을 낮춰줬다. 균역법. 지주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했었다.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니까 부족한 것을 지주에게 거두어들였었던 균역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납의 부과, 특산물의 부과 기준을 가호해서 토지 결수로 땅 없는 사람들 좋아했었다. 대동법.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공상인이 생겨났다. 이게 맞는 거죠. 국가에서 쓸 거 국가에서 상인 고용하면 되지. 왜 개개인이 고용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은 디귿 리얼 5번이 답이네요. (27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봅시다. 한일회화 특별전.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네요.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회화의 새로운 경향이다. 다 써있네요. 조선의 민화. 볼까요? 조선 후기가 어떤 상황인지. 농업 생산력이 증대가 됩니다. 모내기법. 돈이 많아져요.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돈 많은 갑부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자식 교육 시키겠죠? 서당 교육을 막 쫙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저 양반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돈 많고 그런데 자기들의 지위가 높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문화에까지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나타났었던 것이 서민문화예요. 서민문화. 어려운 한자 말고요. 한글 소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춘향전 뭐 이런 것들 다 그거예요. 그다음 판소리, 사설 시점 민화 같은 거, 작자 미상의 작품들, 기원을 담아놓은 작품들, 한문학도 이제 박지원의 양반전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의 시대 상황들을 비판했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풍속화 이런 것들이 다 서민문화겠죠. 풍속화. 김홍도, 신윤복, 아까 문제에 나왔었던 김준근. 자, 기원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호랑이가 누구냐? 이게 고양이가 아니고 이게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누구냐? 관리입니다. 관리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민들은 까치예요. 보통 호랑이와 까치를 같이 그려놓는데 이 세금 받으러 오는 관리가 있으면은 새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고 싶다. 세금 내기 싫다. 이런 기원, 작자미상의 작품들 일반이 민화입니다. 2번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이네요. 2번, 5번.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자연 속에서 인물의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흐리죠? 세종의 셋째였었던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봤었던 것을 그림으로 그렸었던 몽유도원도입니다. 정선의 몽유도원도. 죄송합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 다음에 이거는 고려시대. 이거 두 개는 조선전기, 몽유도원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3번은 해허의 양료관음도입니다. 관은 버드나무를 들고 있는 관음보살도를 많이 그렸었어요. 그럼 이거는 씨름하고 있는 거죠. 씨름하고 있는 이거는 고구려의 벽화에 나와 있는 씨름도네요. 씨름도 1번입니다. 헷갈릴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없어. 밑줄 근 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21대 왕의 어진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오래 재위를 했었던 탕평책을 했었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영조입니다. 탕평책, 영조 하면은 이제 52년간의 그 통치를 했었었는데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개혁 정책들도 많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영조를 학습할 때는 항상 누구하고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바로 정조입니다. 영조와 정조를 구분 지어가지고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영조 나왔습니다. 그럼 정조 나와요. 정조 나왔습니다. 그럼 또 정조 나와요. 정조 나왔습니다. 그럼 또 영조 나와요. 이거 두 개는 매 회차 나오니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영조는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탕평비석을 세웠고요. 회의할 때 탕평채를 무쳐 먹었다고 합니다. 허허, 경들 맛이 어떻소?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도 맛있는 정치를 해보세 했었던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구 제도를 부활했었던 소통의 아이콘 바로 영조. 억울한 자들이 울려라. 신문고를 태조 때 만들었다. 이 태종 이방원 때 만들었다가 거의 안 울렸었거든요. 근데 이 영조 때 다시 부활했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울렸었던 건 뭘까요? 지금 가장 많이 울릴 만한 것들은 뭘까요?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군대 가기 싫어요. 당시에도 신문고에서 군대 가기 싫어요가 1등. 그래서 어떻게 했었느냐? 야, 군대 가는 대신 세금 내. 근데 1년에 2필 내는 거 너무 부담돼요. 군대 갈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 한 필로 줄여준다. 균등하게 역을 줄여주는 균역법을 시행했었다. 이것이 영조입니다. 정조의 정책도 싹 살펴보셔야 됩니다. 답은 균역법 실시 1번이 되겠네요. 가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 토지 몇 분을 한정하여 1호의 영업전으로 삼는다. 토지 개혁론이네요. 실학입니다. 실학. 실학 중에서도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겠다라고 했었던 중농학파네요. 영업전은 길게 일한다, 영원히 일한다, 영업전보다 많이 소유한 자를 것을 줄이거나 빼앗지 못하고 영업전을 모자라게 소유한 자라고 해서 더 주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호 이익이 생각했을 때 가장 농사 짓기 좋은 시스템은 뭐냐? 자기 땅을 자기가 농사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자기 땅을 자기가 농사 짓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자영농이라고 합니다. 이 자영농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봤더니 올해 너무 힘들어서 내 땅을 팔아치워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땅 팔아치우고 올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땅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더라. 자영농이 되어야 되는데 소작인으로 전락을 하더라. 그래서 이익은 뭐라고 생각했었느냐? 네 땅이지만 영업전은 판매 금지, 못 팔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전이에요. 영원히 일하는 네 땅. 에? 내 땅인데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못 팔아요. 그럼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럴 리는 없어요. 그때 당시에 나라에다가 꾸우면 돼. 나라에다가 빌려가지고 먹고 살고 내년에 또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갚으면 돼요. 됐나요? 이것이 바로 이익이 얘기했었던 토지 매매의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한전제입니다. 농부 한 사람이 1경을 받아 차지한다. 법에 의거 조세를 거두고 4경마다 군인 1명, 선비로서는 2경 받고 뭐예요? 이건 농부는 1경, 군인 4경, 그 다음에 선비 처음 2경, 내사 들어가면 4경 뭐 이렇게 차등을 둬서 토지를 분배한다는 겁니다. 균전제라는 토지 차등 분배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름은 균등하게 토지 분배죠. 균등하게 토지를 분배한다. 조선시대 신분사회입니다. 나라에서 균전제,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겠다 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농부는 농부끼리겠지? 군인은 군인끼리겠지? 공무원들은 공무원 레벨에 따라서 다 다르게 차등 지급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등해서 1, 4, 2 이렇게 차등해서 나눠주는 균전제를 실시했었던 유형원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름이 어렵다 그랬죠? 이름까지 연결하라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래도 한번 연결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유형원은 사람들의 유형을 나누었다. 균전, 차등해서 나누어줬다. 이건요. 그럼 나눠주면 다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영농이 되는 거죠. 다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익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가장 큰 이익이 나올 수 있지? 자기 땅을 농사 지어야지. 그래서 자기 땅을 못 팔게 했어요. 한전제, 토지 매매의 한계를 정한다. 영업전, 영원히 일하는 땅을 설정한다. 둘 다 자영농 육성이 목적이었었고 이거는 한전제, 이거는 균전제. 1번 봅시다. 토지에 사원의 토지를 지급하자고 한 얘기 없어요. 여기서는 사원전은 철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 방안을 제시하였었다.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나죠, 나. 토지를 전지와 시지로, 이건 고려입니다. 고려. 마을 단위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을 제안하였다. 요거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정약용의 생각이었어요. 정약용이 주장했었던 여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가나 자영농을 확보하고자 했었다. 맞습니다. 5번 자영농 육성이 여기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학도요. 중농학파, 중상학파 관련해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실학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30번 이 자료는 일본에서 작성된 문서로 누가 가져간, 일본을 누가 갔다 왔네요? 누가 일본을 갔다는 건데요. 조선의 지도 내용을 일본 측에 옮겨 적은 것이다. 여기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셨던 분 누굽니까? 바로 안영복이었었죠. 안영복. 이 독도 공부할 때는요, 항상 간도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간도 공부하시고요. 독도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라 지증왕 때 독도는 우리 땅이 참 유용해요.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왜 웃어요?
내가 차지한 우리 땅인데 신라지중왕대 껄껄껄. 어디 나와 있다 이 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 50쪽 셋째 줄. 그 다음에 조선 숙종 때 일본 갔다가 왔었던 우리 영토임을 밝혔었던 분이 바로 안용복입니다. 안용복. 심영택 보기에 나와 있지만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조선 후기에 독도 군수예요. 군수로서 이 독도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다음 대한제국 칙령제 41호에서는 우리 땅으로 반하는 우리 땅인 것을 알리고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 다음에 러일전쟁 중에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러일전쟁 직후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었으나 패망 이후에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서 우리 땅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더라. 독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도 관련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분이에요. 이건 몰라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학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안영복은 우리가 도일했었다는 거 압니다. 독도. 이범윤은 간도관리사요. 간도니까 이건 오답이죠.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신라 사람. 일본 간 사람이 아니죠. 독도 처음으로 차지한 사람. 이종무.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 하신 분입니다. 1번은 우리가 학습 내용에서 제외되고요. 2, 3, 4, 5는 아셔야 됩니다. 독도, 간도 구분한다. 31번. 독립운동을 했었던 혹은 독립운동을 준비했었던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주가 시작되었었고 수가 증가했었다. 대한광복군 정부 등의 독립운동단체가 있었고요. 신하한촌, 새로운 한인타운이 생겨났었던 곳 어딥니까? 연해주 지역이었었죠. 권업회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역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 남만주 서간도에 있었던 이 삼원보 알아두셔야 될 내용. 그 북간도에서 백두산 동북쪽 지역인 북간도에서 활발한 무장투쟁 운동이 있었더라. 그리고 여러 학교들도 나왔었고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도 다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는 신하한촌이나 대한광복군 정부나 대한국민의회 같은 곳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헷갈립니다.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차근차근 하세요. 주요한 거 삼원보 신민회에서 만들었었던 곳. 그 다음에 북간도에서는 북로군정소군이라고 하는 청산리 대첩이 있었던 곳이고요. 봉오동 전투도 있었고요. 전투가 활발했었다. 연해주에서는 새로운 한인타운이 있었고 정부가 두 군데 있었다. 정부고 이것도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됐었던 그 연해주는 한인타운, 신한촌 그 다음에 정부 이름을 헷갈리는 거 두 개 있었지. 요 정도로 학습을 하세요. 그러면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됐었고요. 미주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주지역 보시면 최초의 이민이 어디로 갔었느냐?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으로 최초의 이민이 있었어요. 이민 공고가 있을 때는 막 장밋빛 찬란하게 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는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엄청나게 열악한 삶을 살아왔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돈 갖다가 이제 국내 독립 자금으로 보내기도 했었고 그들 스스로 군대를 조직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 멕시코로 이주했었던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애니갱이라고 불렸었던 애니갱. 자, 여기 보시면 멕시코 애니갱 나오면 멕시코고요. 하와이 최초의 이민이었었고 여기서 대조선 국민군단 같은 군대도 만들었었다. 상하이 임시정부 있었고요. 남만주 삼원보 신민에서 만든 무장투쟁 기지였었던 삼원보가 있었던 것.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연해주 나입니다. 여기 있었던 주요 내용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정부 이름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거나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 며칠 전 서양 오랑캐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남영군 묘를 도구하려 했었다. 이양선이 평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 불태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뭔 말이냐? 자, 흥선대원군 때 통상수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통상수교 요구 한번 살펴보죠. 순서별로. 병인 양요, 프랑스가 먼저 쳐들어왔었습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쳐들어왔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엄청 미개한 나라로 바라봤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너네 우리와 장사 안 하면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 뼈 으스러뜨린다 이렇게 협박하려고 도구를 감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난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흥선대원군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프랑스가 쳐들어와, 독일 놈들이 도구를 해, 그 다음에 미국 놈들이 쳐들어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들은 상종할 놈들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다 어쨌거나 몰아냈어요. 약탈당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자신감을 가졌다. 그래서 상종 못할 놈들, 나는 쟤네 이길 수 있어.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열쇠를 더욱더 걸어 잠그고 전국 각지에다가 척화비를 설립하기 시작했더라. 양놈들과 수교하지 않겠다. 양이 침범, 양이가 쳐들어왔을 때 비전즉화,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주화매국, 화친하는 것은 매국노다. 그래서 무조건 싸우라는 이 비석을 세우기 시작했더라. 답은 그래서 척화비 건립이었었네요. 척화비 건립. 병인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비 수립까지의 단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표 한 장으로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봅시다. 일제가 이완용 나쁜 놈, 이완용 등 일부 대신들 앞세워서 조약 체계를 강요하고 외교권을 박탈당한 건 뭐죠?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 늑약은 강제조약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늑약.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 빼앗기고 어떻게 됐다가 자네 무슨 일인가? 일하다 더워서 우통 벗었는데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일본 놈 헌병한테 끌려가서 태형 회초리를 맞았다. 이거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외교권 박탈당하고 또 뭘 박탈당하고 나라 뺏기고 강점기 되는 그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권 피탈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한일협약의 을사조약이에요. 을사늑약. 외교권을 박탈당했었고 그 이후에 한일신협약, 군대도 해산당했었다. 일본인 관리가 와서 직접 통치했다. 군대도 해산당했다. 그리고 차례차례 빼앗겨서 사감권, 사법권, 경찰권, 감옥권, 경찰권 차례차례. 이 순서 필요 없습니다. 뭐 알면 되느냐? 외교권 박탈당했었던 거. 그리고 관리 파견해서 일본 놈들이 직접 나라 다스리셨었다. 또요, 군대 해산당했었다. 나라 뺏겼다. 그리고 강점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혹은 일본 놈들이 차관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시도했었다. 답은 1번이군요. 그래서 국권 피탈 과정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내각 총리 김홍집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개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태양력, 건양, 태양력. 이거는 우리는 음력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서구식 시간체계는 양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식으로 태양력을 사용했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었죠. 그래서 연도를 뜻하는 이 연호에 뭘 썼느냐? 양력을 처음으로 건설, 세웠다. 태양력, 양력을 처음으로 세운 태양력. 이건 뭐였어요? 을미개혁이었었죠. 을미개혁 공부할 때는 가보개혁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가보개혁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가보개혁은 그 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었던 것들이 대거 들어가요. 동학에서 뭐 요구했느냐? 신분 없애자, 과부 재혼하게 해주세요, 조혼 임신매매 이런 것들, 봉건 악습 없애주세요. 이런 거 다 동학의 요구사항들이었어요. 완전 새로운 나라가 됐죠? 왜? 신분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호가 뭐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열었다, 개국. 을미개혁은요, 서구식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가 서구식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서구식으로 바뀌었다. 태양력. 뭐가 서구식으로 바뀌었다? 헤어커트, 단발령.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었더라. 되나요?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발령이네요. 서구식. 자, 가보개혁은 동학에서 요구했었던 것들이 대거 받아들여졌다. 그 다음에 을미개혁은요, 서구식으로 변화했다. 태양력, 단발령. 그리고 아울러서 을미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을미사변이 떠오르죠. 을미사변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그리고 단발령에서는 고종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의병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을사의병이었었죠. 을미의병이죠. 죄송합니다.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개혁, 그리고 을미의병까지 이렇게 이어졌었어요. 이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상인의 내지통상을 우려한다. 내지통상이 뭐냐? 내륙으로 진출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내륙 진출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근 조선과 청 사이에 맺어진 장정으로 청상인 허가만 받으면 개항장 밖 내지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다. 원래 개항이라는 것은 항구를 개항한다는 거죠. 연다는 거. 그런데 얘네들은 내륙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권리를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느냐?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한번 납니다. 무슨 난리냐? 이모군란이에요. 이모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개화 정책에 반발했었고 신식군대에 만들었었던 이 별기군만 우대했기 때문에 별기군 차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던 이모군란, 이걸 나라의 정부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걸 난을 진압을 하거든요. 그럼 청나라가 진압해줬으니까 당연히 청나라한테 뭔가 권리를 줘야 되겠죠. 그 권리가 뭐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체결됐었다. 왜요?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해줬기 때문에. 조청 사이에서. 그럼 무슨 권리를 가져갔었느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지만 수륙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수륙, 항구에서도 장사하고 육지에서도 장사한다. 내륙 진출권, 내지 통상권을 가져갔었다. 됐습니까? 아울러서 일본 놈들도 이 과정 중에 공사관이 습격당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받았었고 경비를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었다. 재물포조약. 장정에 대한 설명. 이모군란 계기로 체결됐었죠. 이모군란 계기로 청나라가 진압했기 때문에 뭔가 권리를 넘겨줬다. 무슨 권리? 내지 통상권. 일본은요, 재물포조약을 가져갔었다. 36번.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수호 한번 봅시다. 보안회는요, 간단하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활동 하나만 나오거든요. 보안회, 이름에서 참 좋은 단체예요. 보안회, 뭘 보안했냐? 땅을 보안했다. 땅을 지켜냈다. 황무지를 지켜냈다. 황무지를 지켜냈었던 보안회입니다.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었던 단체가 바로 보안회고요. 헌정연구의 대한자강에도 아울러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 단체들이에요. 그리고 요 네 단체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보안회는 뭘 보안했다? 황무지를 지켜냈다. 일본 놈들이 황무지 개간해서 쓰면 안 될까 하는 요구를 철회시켰어요. 헌정연구에는 법과 정치를 연구하는 거. 그래서 입헌군주제, 의회 설립을 주장했었더라. 일본 놈들이 방해하자 이 단체를 계승해서 대한자광회를 만들었었고, 이 두 단체는 같은 단체, 연장선상에 있는 같은 단체로 보셔도 됩니다.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단체들은 교육과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시켰었던 그런 단체예요. 됐나요? 그리고 신민회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신민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 시험 풀 때, 문제 풀 때 학습하시고요. 답은 보안회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었다. 37번 보시죠. 가 인물의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지린성 허룽시에 위치한 항일지사의 무덤이다. 여기에 서일 김교헌과 함께 묻힌 누구는 오기호 등과 함께 자신이라는 오적 암살단. 여기 좀 힌트 좀 어렵게 하려고 이걸 빼놨네요. 오적 암살단인데 사실은 을사오적 암살단이죠. 그래서 을사늑약이 뭐였습니까?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당하는 조약이죠. 거기에 고종은 서명한 적이 없대요. 그럼 누가 서명했느냐? 바로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5명의 적들이 서명을 해놓았었더라. 자, 이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활동 보시면
이 인물의 활동만 보지 마시고 을사늑약 이후에 외교권 박탈당했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사실상 나라가 뺏긴 거나 다름없다. 1905년에. 그래서 엄청난 저항들이 있었어요. 그 저항 중에서 하나를 담당했었던 인물이 바로 나철. 나철의 활동 한번 살펴보죠. 나철. 먼저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이렇게 많은 저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을사오족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했다. 자신의. 그 다음 이 인물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민족종교, 대종교. 이 대종교에서는요. 단군을 숭상하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단군교라고도 불렀어요. 단군, 홍익인간 이념 있죠? 무시무시합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해롭게 하는 자들은요, 죽여라. 이것이 바로 대종교 교리예요. 단군을 숭배하는 이 민족종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제 몸을 바쳐가지고 투신했었던, 그래서 이 대종교 계통의 인물들이 나중에 중광단이나 북로 군정서군의 주력 인물들이 되어서 청산리 대첩에서 큰 성과를 거둘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대종교 세력입니다. 그래서 나철하면 두 가지. 을사오족 암살단, 대종교. 대종교는 죽여라. 항일무장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했었다. 바로 대종교 창시네요. 1번. 계속 봅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봅시다. 자, 이건 무조건 이 포스터를 보셔야 돼요. 포스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에요. 뭔 말이냐? 내가 모르는 제시문이나 모르는 보기의 내용은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공부한 사람들이, 중급 수준에 맞게 공부한 사람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 이 세 가지 중에서 이겁니다. 경성방직 주식회사 선전 광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자, 애국심 마케팅을 통한 국산품 애용운동이었어요. 포스터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조선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일본 물건 말고 우리 물건 씁시다 라고 하는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 그럼 물산장려운동은 단체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조선물산장려회가 주도했거든요. 당연히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단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과 단체가 동일한 아주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활동입니다. 근데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래, 우리가 애국심에서 조선 물건만 산다. 그러면 누가 돈 버는데? 결국 공장 주인들만 돈 버는 것 아니냐? 그 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아니지? 자본 가만을 위한 운동이구나 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던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둘까요? 물산장려운동은 당시 산업의 메카라고 불렸었던 평양에서 시작됐어요. 평양. 두 가지 볼까요?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했었고요. 국채보상운동, 나라 빚을 갚자라는 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역 물어봅니다. 평양, 대구. 가에 들어갈 내용, 20년대 국외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려달래요. 20년대 국외 항일 독립운동 보시면은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와 같이 이어지는 게 뭡니까? 딱 20년에 봉오동 청산리 대첩. 근데 청산리 대첩은 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할까요? 주변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들이 다 참여했었던 가장 큰 성과를 올린 전투거든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라고도 하고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해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만 싸운 게 아니고 이 부대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력 부대는 북로 군정서군이고요. 북로 군정서군. 그 북로 군정서군을 이끌었었던 분까지 보시면은 김좌진 장군입니다. 그래서 북로군 정서군과 청산리는 연결지어서 북로군 청서군으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북로군 청서군,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홍봉도가 아닌 홍범도 장군. 여기까지 공부를 해두세요. 20년대 투쟁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20년대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 나왔었거든요. 자, 저항이 있으면 일본 놈들이 여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을 우리한테 줘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또다시 저항을 합니다. 또 시련이 닥쳐요. 또다시 저항을 해요. 이러한 저항과 시련이 이어졌었던 20년대입니다. 20년대. 3.1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919년. 아이고 못 살겠다. 3.1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3.1운동이 일어나니까 해외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임시정부를 부랴부랴 수립을 했었고요. 야, 이제 독립할 수 있겠다. 내부에서 저렇게 민중들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도 나라 만들 수 있어. 임시정부 만들어졌고요. 아이고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20년에 바로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예요. 우리도 싸우자. 응? 내부에서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싸우자. 봉오동 청산리. 홍범도 홍봉도 봉오동 청산리 북로군 청서군. 그런데 일본 놈들이 대패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민간인들을 학살해요. 민간인. 그것이 간도 참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못하고 자유시라는 소련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한 차례 시련을 겪어요. 굴하지 않고 돌아와서 삼부를 결성하고 통합운동까지 이어갑니다. 근데 또 한 차례 시련 뭐냐? 일본 놈들이 만주를 쳐들어간 게 30년대 초반이거든요. 31년 만주사변, 37년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는. 그래서 30년이 되기 전까지는 중국 놈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일본 놈들이 결국 조선 먹고 만주 먹고 중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중국 놈들이 파악을 못했어요. 20년대까지는. 그래서 이 미스의 협정이 뭐냐면 일본 놈과 중국 만주 군인들 사이에서 독립운동,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현상수배를 했더라. 그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일본에다가 갖다가 주면은 현상수배금을 주는 이러한 협정을 맺기 시작을 했어요. 30년대부터 중국이 침략당하면서 그때는 한중연합작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20년대 정신 못 차렸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은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전투에 승리하셨다. 2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불렀었죠. 청산리 대첩.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했었던 것은 시기를 알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였었다? 하와이였다라는 지역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북만주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하셨었던 1909년. 요거 강점 전이었었는데요. 요거는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큰 공로가 있었던 인물이었었고 1왕 다음 가는 서열 넘버 2였어요. 이토. 그 안중근 선생 알아두시고요. 하얼빈, 북만주 하얼빈. 조선 의용대는 화북 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 의용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었다라는 거, 임시정부에서 만든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었다라는 거. 대한독립군은 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었었다. 요거는 좀 심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0년대 활동이었었고요. 다음 방송의 소재가 된 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하고 있군요. 독사신론을 저술했어요. 민족주의 사학을 발달했어요.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해서 저항하게끔 만들었었던 이 민족주의 사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독사신론을 저술하셨던 신채호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신채호 선생께서 세수를 하고 계셨죠. 서서 세수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옷이 다쳤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일본 놈들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있는 것도 열받는데 세수 따위 하면서 허리를 숙일 수는 없다 하셨던 신채호 선생. 가장 강력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하고 가장 강력하게 일본 타도를 부르짖었었던 이 신채호 선생께서 의열단 들어보셨죠? 영화 암살이나 밀정 같은 그 영화의 배경이 됐었던 의열단,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만든 의열단의 강령, 조선혁명선언이라는 무지막지한 강령을 쓰신 분이 바로 이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 조선혁명선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선언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폭력이다. 끊임없는 파괴, 폭동, 암살로 강도국가 일본의 통치를 타도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
어부. 민족주의 사학의 시초.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자 저항의 원리,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높게 평가했어요. 왜요? 묘청이 금나라 정벌하자 하면서 자주적으로 나갔었잖아요. 1000년에 내일 제일 대사건으로 편찬했었고 칭찬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 놈들 때려잡았었던 외적을 무찔렀었던 그 역사를 다시금 저술했었다. 위인전,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그 다음 외국 서적까지도 우리에게 도움된다면, 우리의 자주성 그리고 우리를 통합시키는 데 도움된다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태리 건국 상벌전, 그리고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 선생입니다. 다음 협정이 체결된 시기를 봅시다. 말이 어려워요. 말만 어려워요.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렵더라도 쭉 살펴보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을 조금 하시면. 중국 관헌은 각 현에 명령하여 거류하는 조선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조선에 침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위반하는 자는 체포하여 총독부 관원에게 인도한다. 뭐예요 이거? 중국 관헌이 무장하고 있는 조선인을 잡아다가 누구한테 넘긴다? 조선 총독부에게 넘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누가 정신 못 차렸어요? 중국 놈들 아직 정신 못 차렸죠? 그럼 몇 년대입니까? 30년대 침략 당하기 전 20년대 상황이네요. 아까 봤었던 미스의 협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를 잡아서 조선 총독부에 넘긴다 라는 20년대 상황이었었고요. 만주사변 30년대 자기들 침입 당하기 전에 정신 못 차렸다 아직. 그래서 이 다에 들어갈 미스의 협정입니다. 만주 침입 당하고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년대 만주사변 이후는 한중연합작전이 일어나죠. 정신 차렸죠 이제. 됐나요? 답은 다.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봅시다. 순종 황제 인산일. 인산일은 뭐냐면 장례일이에요. 황제의 장례 행렬을 인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날에 오늘 경성각지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자 사람들이 합세하였다. 이거 뭡니까? 60만세 운동이네요. 60만세 운동. 항상 3.1운동을 공부할 때는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국적 차원에서 전 민족적 차원에서 일어났었던 저항운동들, 이것을 함께 학습하셔야 됩니다. 볼까요? 60만세 운동은 수은종 돌아가셨을 때, 3.1운동은요 3월 1일이 어떤 날인데요? 사실은 3월 3일인데 이틀 앞당겼어요. 고종의 인산일. 6월 10일은요 수은종의 인산일. 됐나요? 3.1운동, 60만세 운동.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3.1운동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다 아셔야 됩니다.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다. 3.1운동 배경 이러했고요. 확산 국내외로 일어났고요. 영향은요. 식민지 독립운동 영향 미쳤고요. 임시정부 수립됐었고요. 그 다음에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꿨고요. 3.1운동하고 관계는 없으나 3.1운동 이후에 뭐가 들어왔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됐어요. 이때 들어온 사회주의자들이 언제 활동했느냐? 60만세 운동 때 활약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3.1운동 주도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은 다 민족주의 계통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이 합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기획력과 이들의 추진력이 모였더니 괜찮은데 잘 되는데 일이. 그래서 60만세 운동 때 같이 해보니까 사회주의자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정우회라는 단체에서 선언을 하나 해요. 뭐라고요? 우리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일본 놈들 무찌를 때까지는 손을 잡자라는 민족 유일당 운동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는 줄기가 어떻게 뻗어나오느냐? 사회주의에서 뻗어나오거나 민족주의에서 뻗어나와야 되는데 이 집단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접붙임해가지고 새로운 줄기를 뻗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체를 새로운 줄기 단체 신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때 나왔었던 신간회가 언제 활동을 하느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을 때 한일 학생의 그 다툼이 있었어요.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을 희롱해가지고 이 박기옥의 사촌 동생이었었던 박준채를 중심으로 한 한국 학생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본 경찰들이 누구만 잡아가뒀겠어요? 당연히 조선인들만 가둬놨었다. 그래서 그 투옥된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했었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다. 다시 한번 볼까요?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유입됐고 이들은 60만세 운동 때 같이 해봤고 같이 해보니까 괜찮았나요? 유일당 운동. 그래서 신간의 새로운 줄기가 나왔었다. 이 새로운 줄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었다. 됐나요? 그리고 여성들도 유일단체를 만듭니다. 줄기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된다? 뿌리. 그래서 근간이 나왔었다. 근우회라는 여성단체도 나왔었다. 근우회, 신간회. 그래서 요 답은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60만세 운동이니까 신간의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아울러서 학습할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던 이 시기에 조선 임전보국단 단장 최린이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 결정을 반긴다. 이 최린이 나쁜 놈이죠. 에? 친일파. 악성 친일파였었던 이 최린이 친일 기사를 실었었던 내용이에요. 이 시기 태평양 전쟁은요 40년대죠. 41년 이제 이후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됩니까?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통치 형태의 변화. 10년대는 무단 통치하다가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라는 형태로 바뀌었었죠. 그러다가 30년대 중국 쳐들어가면서부터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전쟁을 위한 수탈 기지로 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37년 중일전쟁 기점으로 해서 전쟁 규모가 확대되었었죠. 그래서 30년대 태평양 전쟁이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가는 요 시기에는 수탈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국가 총동원령이 발동됩니다. 총동원이 뭡니까? 총동원.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도 수탈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까지 끌고 갔었던 시기가 바로 이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 이후 요 시기입니다. 37년 이후의 상황들 살펴볼까요? 바로 정신대 근로령, 여성들 성노예를 끌고 갔었고요. 정신대 위안부 이런 용어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성노예. 그 다음에 징병, 징용, 일터 끌고 가고 전쟁터 총알바지 끌고 가고 학도병 끌고 갔었던, 그리고 물자 수탈했던 건 당연하고요. 요 시기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일본 놈들은 뭐라고 했었느냐? 이건 너희가 수탈당하는 거 아니야. 너네 전쟁이야. 왜? 너네는 이미 없으니까. 너네는 이미 일본이야 하면서 창씨 개명을 요구합니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게 했고요. 그리고 신사참배나 아니면 내선일체, 그리고 궁성을 향해서 절하고 뭐 이런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밑줄 친 시기 사실은 이 37년 이후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었다.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이 이루어졌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 한번 살펴봅시다. 가. 요게 또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이 아니라 틀려도 되는 문제였었죠. 몇 점짜리입니까? 2점짜리. 지금 제가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했었던 게 지금 3문제 나왔었거든요. 10번, 16번, 44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이따가. 가에 해당하는 인물. 틀리라고 낸 거예요. 자, 석주 이상용 선생인데 이 일제강점기 철로 부설 때 석주이 생가했었던 블라블라도 했었고요. 요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으로 활동했었다. 초대 국무령. 요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초대 국무령.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 변천인데요. 틀려도 됩니다, 이거. 틀려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초대 국무총리였었던 이동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제 국민대표회의에서 쫓겨나고 박은식 선생이 2대 대통령으로 임명되었었죠.
근데 대통령 중심제는 독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꿉니다. 국무령 중심으로. 그래서 국무령에 이상용 선생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가 됐었다가 한인 애국단 만들어서 30년대 무장투쟁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었고, 김구 주석 그리고 김구 김규식 파트너 알죠? 남북협상 같이 갔었던 이 김구 김규식 선생이 주석 부주석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었더라. 그래서 이 이상용 선생이 답인데요. 우리가 요 문제는 틀려도 합격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걸 맞춰야지 합격하는 이런 문제 아니에요. 틀리라고 냈던 거고, 이 시험의 취지에 맞춰서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그 차원에서 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안창호 선생 알고 계시죠? 여운형 선생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뒤에서 볼 거고요. 김원봉 선생은 이제 의열단 만들었었던 아까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던 조선혁명선언 그 의열단. 이동희 선생 초대 국무총리였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그다음에 이상용 선생이 답입니다. 5번. 45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김구 선생 담화 발표. 내가 30년 동안 조국을 그리다가 겨우 반쪽에 들어온 지도 벌써 만 2년, 38살 넘게 되었다. 이번 회담이 무엇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다. 우리는 미리부터 특별한 방안 작성하지 않고 피차 백지로 임하기로 약속되었다. 북한 방문해가지고 분단을 막아보겠다라는 거죠. 조국을 위하여 자주의 통일 독립을 전취하는 현 단계 천 우리에게는 벌써 우리의 원칙과 노선이 명백히 규정해 있다. 이게 남북협상입니다. 남북협상. 남북협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봅시다. 아울러서 학습하셔야 될 게 있어요. 1,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승만이 정읍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주장. 근데 남한의 단독 선거를 한다라는 것은 해방 이후에 분단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남한의 단독 정부라면은 북한에도 단독 정부, 그러면 분단이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분단을 암시해요. 분단을 암시하면 좌우 가리지 않고 다 저항을 합니다. 나와서. 그 인물들이 바로 여운형과 김규식이에요.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났었다. 근데 이 문제가 유엔 총회로 넘어가고 다시 유엔 소총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돼요. 그럼 남한 단독 선거는 북한에도 단독 선거 하겠죠? 그러면 각각의 정부 수립되고 이것도 분단을 암시한다. 분단을 암시하면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남북이 가리지 않고 협상을 했었다. 그 협상 대표가 김구 김규식 선생이에요. 자, 이걸 학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분단을 암시하는 사건이 있다면 좌우 가리지 않고 남북 가리지 않고 저항했었다. 이승만에 대해서 좌우 가리지 않고 여운형 김규식은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유엔 소총에 남한 단독 선거 하니까 분단 암시, 그러면 남북 가리지 않고 좌우 가리지 않고 남북 가리지 않고 저항했었다.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김구 김규식 인물까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유엔 소총에서 결정된 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볼까요? 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독립공채, 애국공채가 뭡니까? 임시정부에서 국내에 있던 부호들을 찾아다니면서 독립자금을 마련했었죠. 그 독립자금을 얻고 어음으로 제공했었던 것이 독립공채, 애국공채입니다. 약속 어음이에요. 해방된, 새롭게 독립된 조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국에서 찍어낸 화폐로 환산해서 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거는 지금도 잘 찾아보세요. 혹시 있으신 분들 한국은행 가면 이건 기한 없습니다. 지금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에서 만든 마지막 독립군이었었죠. 국내 진공작전 추진했었던 임시정부에 대한 소식으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오랜만에 아는 것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시작합시다. 자, 구미위원부 설치하였었다. 이승만 박사 그러죠? 이승만 박사가 무슨 박사냐?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대 박사 출신입니다. 국제외교와 정치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일 때 구미위원부 설치해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새롭게 개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승만이 탄핵당했습니다. 쫓겨났었고,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의 교통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군 자금도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고받았었고요. 한일 관계 사료집은 뭐냐? 정부예요, 정부. 그래서 사료편찬소라는 곳에서 우리의 독립의 역사나 한일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타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할 수도 있고요. 우리 독립의 기록들도 남겨놓는 겁니다. 저항의 기록들도. 4번이 조금 어려웠어요. 1, 2, 3번은 일반적인 기본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학습을 하신다면 4번이 조금 헷갈렸을 법합니다. 근데 5번의 조선혁명간부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는 아까 김원봉 관련돼서 의열단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졌었던 그 중국에 만들어졌던 학교거든요. 용어를 잘 보세요. 용어. 이 혁명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단체들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열단은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관계없이 참여했었던 단체였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해요. 임시정부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여기 보시면 이 의열단에서 중국에다가 설치했었던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시정부 관련해가지고 좀 내용, 요것도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내용 같아요. 요것도 2점짜리였었죠?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46번. 그래서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이 요즘 조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임시정부 관련된 내용. 그걸 기존의 중급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임시정부 활동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년대에 침체기. 미국에서 활동했었고요. 그다음 30년대 도약기에서는 김구 중심으로 한인애국단 만들어서 의열 활동했었고요. 30년대 충칭 이동해가지고 한국 광복군 창설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까지 내나왔었던 거 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그리고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은 의열투쟁단체. 이것도 사실 기존에는 요거를 하나하나 김익상이 조선총독부, 김상욱이 종로경찰서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근데 이 이봉창, 윤봉기를 제외한 폭탄투척은 의열단이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이봉창과 윤봉기를 제외한 폭탄 투척은 이 의열단 활동이다. 김원봉 무정부주의자였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조선혁명 선언. 사실상 이것도 요번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었던 문제예요. 지금 틀릴 수 있는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이자 틀려도 되는 문제가 4문제입니다. 지금 47번 가에 들어갈 내용. 이거는 이 시험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의 의식,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나왔었던 거. 지금의 문제가 계속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는 위안부, 정신대 문제가 여기 나왔었죠. 김학순 할머니, 그 다음에 고노다마나 이런 모습들 보시면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전쟁 문제, 전쟁 범죄 문제, 요걸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48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한 차례 더 있었죠. 요번에. 아베와 지금 국회의장이 일왕의 사죄가 가장 좋을 것 같다. 응? 정신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 정치 세력들에서는 우익 일본 정치인들이 다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거 지금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던 대한민국의 역사 문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정치의원들 그리고 어떤 보수 평설위원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5.18 관련해서 망언을 쏟아 놓았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의 이슈이기 때문에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했을 때 신군부 타도를 외치면서 등장했었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의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봅시다. 자, 7사 남북 공동성명은요. 7사 남북 공동성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최초로 평화 통일을 기본 노선으로 삼았었던 그 성명이었었죠. 평화 통일 3원칙을 내세웠었다.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고 하는 최초의 평화통일 3원칙을 얘기했었던 1972년 7사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누구 때입니까? 60년대, 70년대는 그냥 박정희 대통령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61년부터 79년까지 18년 동안 집권했기 때문에 60년대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와 70년대 박정희 정부를 구분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비판을 받느냐? 독재 정치로 나아가는 이 박정희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통일을 한다라고 제스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독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왜? 1972년 7월 달에 평화 통일할 거예요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독재국도 문제지만 지금 통일이 우선이지 하면서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같은 연도에 1972년 같은 해입니다. 10월 달에 유신 체제라고 하는 독재 체제를 발동시키기 시작을 했었다. 3월 달 만에. 3개월 만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3원칙은 의미 있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까지. 부마민주항쟁은요. 요거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마항쟁 때 부산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영삼 퇴진 관련해가지고 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가 계속 이뤄졌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걸 유혈 진압해라.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유혈 진압해라. 그 명령이 내려졌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했다라고 김재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흐름상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을 우리는 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유혈 진압에 반대하는 내부 세력들의 그 분쟁 과정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었다. 됐나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70년대 상황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뭡니까? 유신헌법 제정됐었다. 1번이 답이네요. 1번. 2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됐었던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죠. YS.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었던 것은 DJ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였었죠. 최초로.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4차, 5차 현 정부. 남북 기본조약이 체결되었었다. 남북 아니죠.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었었다. 한일 협정 얘기합니다. 1965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60년대입니다. 박정희 정부 60년대. 남북 기본 합의서, 기본적인 합의를 하자라는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 체제 인정,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이러한 기본 합의는 노태우 정부 때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박정희 정부는 60년대, 70년대 나눠서 공부한다. 이거 알아두세요. (49번) 다음 상황에 전개된 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학 교수단 가두 시위에 나서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3.15 선거, 3.15 부정선거가 뭐였습니까?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기붕 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한 악질적인 부정선거, 최악의 부정선거였었죠. 사할 사전투표, 40% 미리 투표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투표장에는 자유당 당원밖에 없었고요. 이 40% 그래서 군대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비극적인 상황이죠. 40% 찍어놨는데 군대에서 의외로 이승만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표가 112%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80%대로 다시 낮추기도 했었던 그런 비극적인 상황.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었던 겁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었던 김주열의 시신. 그걸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4.19 혁명입니다. 이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이 사실 이 표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야는 스스로 내려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야 하면 안 되죠. 탄핵을 했어야죠. 법적으로 쫓아냈어야죠. 근데 이 하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프란체스코 여사도 아까워요. 마누라와 하와이 가서 이제 살았었던 이승만이 쫓겨났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는 독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의 변화가 있었다. 국내 정치는 국무총리가 담당을 하고요. 대외적으로 외교 업무나 이런 것들만 대통령이 담당하게 하는 권력을 분립시키는 이 의원 내각제로 변화를 추구했었고, 그 결과 장면 내각이 등장을 했었죠. 4.19 나오니까 다음번엔 뭡니까? 다음 회차에는 5.18이다. 5.18. 지금의 이슈도 있고요. 5.18 아니면 6월 민주항쟁 나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요. 누구 물러나라? 전두환 신군부 퇴진하라. 7년 후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은요. 직선제로 개헌하라 라는 전두환에 대한 반대 시위였습니다. 두 번 모두. 자, 답은 4번이네요. 그리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었던 거, 요게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에요. 민주화운동의 표본으로 삼을만 하다 그래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인정했었던 거. 되나요? 요 5번 관련된 내용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군사 쿠데타라는 불행하고 후진적인 유산을 영원히 추방한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었다. 제가 이 대통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역대 최대, 그리고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었던 정부다. 80% 이상까지, 83%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역대 최대, 초기에 엄청 개혁적이었어요. 초기에 엄청 개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역사청산,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 폭파시켜버리고요. 역사청산. 그 다음 비리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신고했었고요. 근데 공직자들 중에서 재산을 차명으로 감춰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실시하고요. 그래서 이때 쫓겨났었던 비리 공무원들 많습니다. 지방자치제 또한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이러한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대 최대 지지율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역대 최저 뭐냐? 6%까지 곤두박질 쳤던 말년의 IMF 위기. 그래서 국제시장에 우리가 편입을 많이 시도했었거든요. WTO에 가입을 했었다. WTO 국제무역기구에 가입했었고 경제선진국 모임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IMF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었다. 그래서 6%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었던 역대 최대, 역대 최저. 처음에는 개혁적, 나중에 경제는 잘못했다. 됐나요? 근데 이 역대 최대를 역대 최저를 이전 정권에서 깼죠. 4% 지지율을 기록하고 지금 가셨던 이전 정부.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바꿔야 되나? 뭐로 바꿔야 되나요? 이걸로 많이 써먹었는데. 역대 최대, 역대 최저. 역대 최저가 깨져버렸어. 자,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봅시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일을 이거 김영삼 정부였었죠. 1번 보겠습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었다.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 수립했었던 것도 노태우 때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런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 지금 요번 회차에 통일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통일 관련된 내용. 다음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요. 88 올림픽.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88 올림픽. 전두환 때 88 올림픽 준비 다 하고 이때 노태우 첫 해에 88 올림픽 열렸거든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 이전 이 88 올림픽 이전에 84년도 올림픽 어디서 열렸느냐? LA에서 열렸어요. 그 LA 올림픽이 폭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80여 개 국가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전 세계에서. 쪽방 났죠? 그래서 이 88 올림픽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방권, 이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 유화적인 정책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유화 정책 추진했었고 결과적으로 중국, 소련까지도 우리가 수교를 맺었었던 시기 바로 노태우 정부예요. 북한하고도 좀 유화 정책 추진해야 되겠죠? 유엔 동시 가입,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내용들이 노태우 정부 때 있었습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은 이제 DJ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성명에서 있었던 거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했었다. OECD. 그렇지만 IMF 위기를 맞았었다. 5번 IMF 위기를 극복한 시기는 그 다음 정권인 김대중 정부. 그래서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내용을 보더라도 노태우 2개, 김대중 2개, 김영삼 하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출문제 잘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요번 회차에도 틀려도 되는 문제, 틀릴 수 있는 문제, 틀려도 되는 문제가 4개입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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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합쳐가지고 9점밖에 안 돼요. 응? 기본 내용을 충실히 하면 91점 맞을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렇게 맞으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한 80점, 85점. 그래서 우리가 좀 근데 어려울 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틀릴 수 있게끔. 그래서 85점 정도에 맞춰서 버릴 것들은 어느 정도 버리고 핵심 내용들을 명확하게 한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성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하셔서 최단기간에 다음 회차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